내년엔 금리 떨어질까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중금리는요 내년까지 상방 압박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은행채 지금 발행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예금금리 올리고 있죠. 이 올리는 게 무엇 때문이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랑 충당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정부에서 금리를 눌러놨다. 요 부분이 지금 그 튀어 오르고 있다. 슬금슬금. 근데 기준금리는 내년쯤엔 하방 압박이죠. 아마 내년 초부터 바로 내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물가가 기저효과로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어느 정도가 더 세게 들어가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요 중에서 핵심은 요 부분이죠. 어차피 기저효과는 다 나고 있는 거고 요게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심할수록 금리는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떨어진다.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질문을 재빨리 붙이자면 지금 금리가 내리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래프를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보셨을 때 12월을 고점으로 2023년에는 계속 떨어졌다. 자,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자, 올해 내내 금리 떨어지다가 이제 6월부터 오를 판이죠. 왜냐면은 5월 중순까지 채권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아직은 거의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2월에 집값이 올랐냐? 안 올랐죠. 언제부터 오른 거예요? 사실 지금도 안 오르는 지역이 태반이고요. 그 영향을 받은 지역들도 빨라야 3, 4월부터였죠. 2월에 특례 풀고 여기서 저가 아파트 6에서 9억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면서 요것들이 이제 여러 채 처분하고 나서 똘똘한 채로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든가 아니면 뭐 장난질을 쳤든가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집값이 올랐냐? 안 올랐어요. 핵심은 뭐다? 핵심은 DSR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DSR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신 것도 있죠? PIR이 상관이 없냐? 왜 상관이 없어요? 자, 집이라는 거는 집값은요 결국에는 투기 수요 아니면 실수요가 영향을 주는데 투기 수요가 과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최근에 언제를 거쳤어요? 20년, 21년 코로나를 거쳤죠. 그 전에 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장난질 쳐가지고 19년까지 띄운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시기에 좀 과하게 들어왔는데 결국에 중심은 실수예요. 왜냐면 투기 수요들은요 과하게 들어와서 과잉돼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과잉돼서 들어와요. 과잉돼서 들어온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 수요들이 첫 번째는 베테랑 같은 경우는 과잉돼서 들어올 때 고점에서 황금성 좋을 때 빠졌겠죠. 그리고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슬금슬금 활동을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초보들 영끌 투기한 사람들 있죠. 막 PG수첩 같은 데서 취재하다 보면은 집값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에 빌라 사고 집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채를 투자로 샀는데 전세가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이자 갚고 있고 죽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먹잇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먹잇감이에요. 2030 영끌들 이게 딱 먹잇감이죠. 그 먹잇감들은 코로나 때 너무 물려버렸죠. 코로나 때 다 물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면 이제 실수요가 언제 들어오는 시장이냐. 그러면 실수요가 집을 사는 경우는 뭐예요? 자산 플러스 대출로 사죠. 근데 이 자산이 모이느냐? 자산이 안 모여요. 소득이 증가해야 자산이 모이죠.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물가가 증가하느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세금이 올라가느냐. 이게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죠. 뭐 이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도 지금 세금 깎아준다 하고 있는데요. 진짜 찐 부자들만 깎였지. 일반인들 생각해보세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산세, 종부세 깎아준다고 해도 얼마 되도 안 해요. 예전에 뭐 강남 1주택자 종부세 폭등해가지고 죽어난다 하면서 70세 노인이 종부세가 7배가 늘었다 가서 보니까 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었어.
집값이 올라간 게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했을 때 가처분 소득 및 실질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같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그건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으로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예전엔 대출이 뭐 GTI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LTV 기반이었죠. LTV는 뭐예요?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LTV는 집값 대비 땡땡 퍼센트를 빌려준다. 이게 LTV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대출도 늘어나요. 근데 DSR 기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도 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대출도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DSR이 시행되는 게 뭐냐면요. 소득에 더 맞춰서 집값이 형성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계속 인정을 하던 PIR을 이번에는 PIR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DSR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가격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살 수 있는 가격 KB에서 지금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입 가능한 가격은 조금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위 가격은 조금 더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5억 정도의 갭이 있다. 서울 기준으로. 즉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적을 때는 7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한 48 정도가 나왔었죠. 뭐가? 구입 가능한 게. 그러니까 지금 갭이 저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사요? 물론 진짜로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00명이 있으면요 한 40명은 집을 가지고 있고요 40명은 집을 못 사요. 요 20명에다가 요 또 4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다주택으로 그 다음에 요 20명이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다주택이 생각보다 비중이 많은 이유는요 그 지난 15년간의 공급 부족 이야기할 때 15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 중 51%를 다주택자가 가져가고 49%를 신규 실수요들이 가져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요 20명 중에서요 한 3명 정도는 지금 고점인데 대출 땡기면 살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근데 안 사고 싶어. 난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오를 것 같은데 부담이 심해서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안 사요. 그리고 한 명은 영끌 들어가는 거죠.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20년, 21년에는 이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영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1명 들어갈 상황이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그 말씀을 드렸지만 DSR 기준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죠. DSR 차주별로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 하단이 3%대 후반이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내려갈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은행에서 자금 확보해서 올라갈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 지금 기준금리 3.5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 기준금리 0.5였죠. 이 당시에는 하단도 아니고 평균이 2%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때보다 지금 부담도 커졌죠? 1번 부담이 커졌다. 금리 부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커졌어요? DSR. 근데 이 당시에 주담대 차주의 DSR이 한 55% 정도 됐습니다. 집 사는 사람들. 즉 이게 금리가 주담대 금리 8% 간다 이때가 DSR이 60%였어요. 금리가 그렇게 올라도 5%포인트밖에 안 올라가죠. 그 이유는 금리가 중요한 게 핵심이 아니라 원금이 중요한 게 핵심이다. 원금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보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많이 산다 하더라도 3,000건대죠. 3,000건대는 절반이에요. 절반.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다 평균 냈어요. 2020년 많을 때도 그 다음에 2022년 적을 때도 다 평균 냈는데 평균이 5,980건 정도 됐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평균이. 근데 지금 3,000건이죠. 3,000건대인데 이게 거래량이 살아나고 집값이 올라갈 만큼 유의미하게 상승을 했느냐? 아니죠.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은 그만큼 나와요. 다만 진짜 2022년이 진짜 너무나도 심각한 하락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년간에 풀었던 정책을 1년 만에 다 풀고 거기다가 추가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 공급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대부분이 특례빨이죠. 아직도 뭐 특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절반 이상은 특례예요. 집 사는 사람들 신규로. 거기다가 특례가 오래 갈 수가 없죠. 아까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대출 지원해준다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출 지원해줄 때가 아니죠.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 대출 지원해줘가지고 뭐예요? 빚만 2배로 늘리는 거지. 그런데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내주는 대출이 어디서 나오느냐? DSR을 피해서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특례에서 나와요. 우대금리를 까고서. 그러니까 특례도 조만간 끝나요? 특례 끝나면은 거래량이 줄까요? 늘까요? 요즘 기사 계속 뜨죠? 특례보다 그냥 주담대 금리가 더 낮다. 그런데도 특례를 받는 사람이 반이 난다. 그 이유는 DSR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례만 끝나도 지금 거래량의 절반은 날아갈 거고, 그리고 지금 꾸역꾸역 무리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3,000건대씩 나올 수 있느냐, 요것도 의문인 상황이고, 하반기에 역전세 더 심하니까 투기 수요들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인데, 요 부분만 보시더라도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과거에 금리 오를 때도 집값 올랐다. 금리만 중점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금리도 굉장히 중점적인 요소긴 한데, 중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경제도 있고,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정책, 부동산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에 따른 거품 정도, 즉 뭐 PIR이나 HOI 이런 것들도 문제고, 여기에 이제 금리도 들어가는 거고, 대출 한도도 들어가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금리가 조금 더 유리해진다, 집사기. 근데 대출 한도는 오히려 불리해지죠, 특례 끝나면. 정책은 유리해지고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얘가 가장 큰 문제다.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금리 떨어져서 집값 오른다는 거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21년만 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2021년,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느냐?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이유가 없다.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질 일 없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경제가 좋다는 뜻이므로 오른다는 뜻이니까. 저희 고소하셔서 얼마 전에 가처분 나온 그분, 불남 정태기 씨,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아, 요즘에 IT 업계 연봉 받는 거 막 1억씩 받는다는 거 기사들 뜨고 있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소리입니다. 즉 집값이 더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금리 떨어지면 오른다? 이제 와서 금리 떨어지면 유동성 확대로 오른다? 그 사람들이요, 그때 금리 올라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전에 금리는 집값이랑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이 방향을 결정하고 금리는 속도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멍청이 같은 게, 속도가요, 방향과 그 에너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속력과 방향을 포함하는 게 속도인데 금리는 속도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속력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금리가 방향을 바꾼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자기들이 말하는 거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서울 아파트 그 내용처럼.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